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터키 여행에 대해서 정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터키는 언제 가야 좋은지, 일정은 제가 어떻게 짜서 여행을 했는지,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까지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네요.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5월 초에 여행을 갔다 왔고, 터키 여행 전체 일정을 따지자면은 사실 터키하고 그리스가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총 10박 11일의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만 떼어서 본다면은 7박 8일 정도의 일정이었어요. 일반 직장인 여러분들이 주말 껴가지고 한 5일 정도 연차내서 다녀오시기 좋은 일정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날씨에 대한 겁니다. 저는 항상 저만의 지론인데, 여행할 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날씨다. 날씨만 좋을 때 가도 절반은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요,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그 날씨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키 여행의 날씨는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맞춰서 여행을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생각해보니까 카파도키아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 터키 여행이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카파도키아는 언제 여행하는 것이 좋으냐? 4월 말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 10월 요 정도가 딱 여행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요, 제가 간 5월 초 같은 경우는 늦봄 초여름 같은 날씨였어요. 들판에 꽃도 많이 펴있고 너무너무 하늘도 정말 청명하고 쾌적의 날씨였는데요, 약간 단점이 뭐냐면 이 카파도키아 뿐만 아니고 이 터키 여행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터키의 바다에 있는 도시들, 뭐 안탈리아나 이즈미르나 보드룸 같은 그런 바다 휴양지에서 해수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5월 초는 사실상 그러기에는 날씨가 조금 물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쌀쌀해요. 반면에 5월 말이나 아니면 6월로 넘어가게 되면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관광지의 도시들도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가 넘어가거나 20도 후반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바다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리조트에서 수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물놀이 같은 거에 관심 없다, 그냥 나는 땀 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4월 말이나 5월 달에 5월 중순 정도에 여행을 가시거나 10월 달에 여행을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이왕 터키에 간 거 지중해나 에게에서 해수욕도 하고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6월 또는 9월 달에 여행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요, 일단 터키 여행은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스탄불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를 저는 시계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터키에서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관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터키의 주요 관광지인 카파도키아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키 여행에 대해서 약간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만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탄불에서 도착한 날 뭐 한 6, 7시간 반나절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한 3, 4시간 정도 관광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이스탄불도 그래도 터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스탄불에 인해서 다음날 아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키 여행의 중심, 핵심인 카파도키아로 이동을 했어요. 카파도키아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나서 카파도키아에서 터키 남부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죠, 안탈리아로 비행편을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안탈리아에서 2박을 하면서 조금 체력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파무칼레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파무칼레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드룸으로 이동을 해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리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드룸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여행 일정을 짰고요. 만약에 터키만 그냥 보는 7박 8일 정도의 일정을 생각하신다면 보드룸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스탄불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스로 넘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보드룸을 거쳐서 나갔는데요,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정도의 일정까지는 제가 갔던 일정이 굉장히 좋은 일정인 것 같고, 파무칼레에서 그 다음 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여행하고 싶은 취향에 맞게끔 페티에로 이동하신다든지 이즈미르 같은 데로 이동하셔서 거기에서 며칠 계시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비행편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페티에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런 액티비티가 궁금하시다면 페티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즈미르 같은 경우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또 에게해를 접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터키의 에게해에서 뭔가 휴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무칼레에서 이즈미르, 그리스로 이동해야 된다라면 보드룸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패러글라이딩이나 액티비티가 좀 끌리
끌린다라고 하시면 페티에로 이동하신 다음에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스탄불로 이동해서 인천으로 이동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러프하게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여행지별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카파도키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요. 카파도키아가 중요한 건 일단 열기구를 타고 본 광경은 저도 굉장히 많은 여행지를 여행했지만 정말 너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 정말 맑고 깨끗한 하늘, 그리고 땅에는 굉장히 버섯 모양의 되게 신기한 지형이 있는 곳에 수백 개의 벌룬이 떠서 지나가는 걸 보는데 와, 이건 정말 장관이다. 이 모습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누군가라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카파도키아는 사실 그 열기구 하나만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꼭 우리가 가봐야 되는 곳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카파도키아는 제 생각엔 최소 2박 3일을 머무르셔야 돼요. 2박 3일을 머물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열기구를 타서 열기구가 떠 있는 거를 하늘에서 보시면 좋고, 한 번은 열기구를 타지 않으시고 땅에서 열기구가 떠 있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기구는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밖에 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박을 하시면 첫 번째 날 아침에 열기구 타시고 두 번째 날 아침에 열기구를 땅에서 보시고 하는 것 때문에 최소 2박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열기구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바람이 강하거나 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열기구가 갑자기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열기구를 타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정에 제일 첫 번째 날 아침에 넣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그날 취소가 되면 다음날 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카파도키아 같은 경우는 이 열기구뿐만 아니고요, 지형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흔히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하시는 투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레드 투어가 있고 그린 투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어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행들하고 잘 얘기해서 그냥 렌트를 해서 렌트카를 몰고 직접 그 그린 투어하고 레드 투어에 가는 코스를 똑같이 방문했습니다. 이 렌트카 운전하기도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웬만한 명칭만 입력하셔도 구글맵에서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면, 뭐 터키는 일본처럼 오른쪽 왼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운전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면 렌트카로 카파도키아를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한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안탈리아예요. 안탈리아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이 안탈리아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뭐 새끼 식사하고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리조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많은 터키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러 이 안탈리아에 온다고 합니다. 안탈리아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묵으시면서 한번 휴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파무칼레였는데요. 파무칼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카파도키아와 더불어서 터키 여행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실제 사진에서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는 사진에서 본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서 실제 그 파무칼레가 좀 훼손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물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없었어요. 물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정말 하얀 석회석이 다였어요. 사진 속의 모습을 기대하고 가신다면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관광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관광객이 어떻게든 안 나오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계속 걸려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보드룸이었는데요. 보드룸은 사실상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문한 곳이기도 하지만 보드룸 자체도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또 되게 예쁜 그런 바다의 도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터키의 바다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황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동해가 있잖아요. 근데 터키도 흑해가 있고 에게가 있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바다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탈리아 갔으니까 바다 한번 봤으면 됐지라고 그냥 넘어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세 곳의 휴양지를 다 느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행 경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여행 스타일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공권을 굉장히 비용을 세이브하는 스타일이고요, 최대한 저렴한 걸로 찾아서 가는 스타일이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아끼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지도 않아요. 대신 저는 쇼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인 거를 감안하셔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터키 여행하면서 비용을 쓴 걸 말씀을 드리면, 에티하드 항공편 특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왕복 항공편을 68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터키 안에서 국내선을 2번 탑승했는데 총 비용이 12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항공권 값이 총 8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속버스 이용하는 건 되게 싸요. 2번 탔는
들었는데 2만원밖에 안 들었고 렌트 카파도키아에서 이틀 동안 렌트했는데 렌트 비용은 총 한 13만원 14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일행이 총 3명이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인당 한 4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숙소 비용 같은 경우는 총 35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터키가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에어비앤비 같은 것만 잘만 이용하면은 정말 1박에 뭐 2, 3만원만 들여도 굉장히 좋은 숙소에 머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카파도키아에 있는 숙소에서 2박을 하면서 19만원을 썼어요. 왜냐면은 카파도키아에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19만원을 내면서 머물렀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5박을 하는데 제가 비용을 16만원밖에 안 쓴 거니까 사실상 나머지 숙소는 굉장히 저렴하게 잘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파도키아 숙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카파도키아는 그 동굴 안에 있는 숙소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 숙소에서 한번 머무르실 거를 전 추천해 드리는데요. 실제 제가 머물렀던 숙소도 일부는 동굴 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동굴 방이었고 하나는 일반 방이었는데 그 동굴 방에서 자는 것도 굉장히 나름 이색적인 경험이더라고요. 물론 약간 날씨가 추워가지고 약간 입이 돌아갈 뻔한 단점이 있긴 한데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또 제가 묵었던 그 술탄 케이브 스위트라는 호텔이 그 위에 루프트 탑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맨날 사진 찍고 영상 찍을 수 있게 이쁘게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또 그 숙소 자체가 굉장히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벌룬이 떴을 때 너무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입니다. 1박에 한 3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에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고요. 제가 용돈 쓴 거 한 50만원 좀 넘게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제가 터키 여행에서 쓴 돈이 약 20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터키 여행뿐만 아니고 제가 그 후에 2박 3일 그리스 여행까지 다 더하면은 총 제가 든 비용은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그 260만원 비용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적으로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터키 여행을 저같이 유상 발권을 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마일리지 써가지고 터키 여행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일리지로 발권해서 터키 여행 하시는 약간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터키는 직항이 일단은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하고 터키항공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터키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용할 수 있는 스월 발권,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터키항공 같은 경우는 유료 할증료가 굉장히 비싼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30만원 50만원 막 그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해금 때문에 조금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까지 마일리지 발권하시면 총 10만 5천 마일리지가 차감이 돼요. 평수기 기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아닌 미끄럼틀 비즈니스 좌석이기 때문에 10만 5천 마일리지가 차감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수기에 여행하시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으로 발권하시면 이게 50% 추가 차감이 돼서 15만 7,500 마일리지가 차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수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항공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을 하시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으로 검색을 해도 조회가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가 됐어요. 아시아나항공 직항이 조회가 돼서 티켓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요, 스타 얼라이언스로 발권을 하셔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가지고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에서는요, 아시아나항공 구간이 있어도 구간 중에서 하나라도 타 항공사가 껴있으면은 그거는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 공제 차트 기준으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에서 이스탄불로 이동한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국내 이동, 카파도키아까지 바로 이동하는 그런 인천,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이런 식으로 제가 발권을 하게 되면요, 실제 제가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 그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만 터키항공을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전체 항공 여정에 터키항공이 껴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차감이 스타 얼라이언스 차트상의 공제로 차감이 됩니다. 12만 마일리지만 공제를 당하면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 직항을 타고 터키 여행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이스탄불로 가셨으면 어차피 카파도키아나 그런 다른 관광지로 이동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국내선까지 요 한 번의 발권으로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꿀팁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한 발권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컵들이 뭔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항상 스타벅스 머그컵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터키 여행도 어김없이 제가 머그컵 3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리스에서도 2개 사왔기 때문에 총 5개의 머그컵을 캐리어에다 넣고 왔어요.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게 잘 포장해서 가지고 왔고요. 총 3개의 머그컵이 있는데요, 그냥 나눠드리면 너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간단하게 재밌는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의 댓글로요, 터키
이 터키 두 글자 가지고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뭐 재미없어도 괜찮고 뭐 정말 아무 얘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터키 이행시를 남겨주신 분들 이제 닉네임을 추첨해가지고 두 분을 추첨해서 보드룸 머그컵하고 이스탄불 머그컵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터키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터키 이행시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기발하거나 정말 재밌는 이행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많이 눌리겠죠. 여러분들도 이행시 남기시지 않으셔도 보시고서 재밌거나 기발한 게 있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눌러지신 한 분을 골라서 그분께 터키 스타벅스 머그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3분에게 머그컵을 드리는 거고,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하셨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거 머그컵 하나 갖다 놓으시면서 나도 언젠가 터키 여행 한번 해야겠다, 또는 지난번에 다녀온 터키 여행에 대해서 이 머그컵 보면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구독자 선물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터키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다음 편에 그리스 여행 영상도 올라올 거고, 제가 사온 2개의 그리스 스타벅스 머그컵 경품이 또 걸리겠죠. 앞으로 올라올 그리스 영상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